안녕하세요. 자바 심화 과정 제6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알아볼 내용은 자료 구조의 이해, 그리고 자료 구조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료 구조의 종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의 이해, 그리고 특징, 종류. 자, 이 자료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 구조의 특징을 알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자료 구조가 보면은 한 학기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때 사용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박한 집정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집을 정리해 달라고 의뢰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떤 이런 분들 이렇게 게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집 정리의 달인 분들이 거기에 가서 대신 집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 정리해주는 팁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예능 그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아마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가 어렵고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놔두다 보면 물건들이 점점 쌓여가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포기해, 이렇게 힘들어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집 정리의 달인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 참 신기한 게 같은 공간인데 정리를 이렇게 잘 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옷도 색깔별로 막 정리하고 책도 크기나 종류별로 전집은 전집대로, 단행본은 단행본대로,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단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물건을 찾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책장이 있는데 굉장히 좀 너저분하죠. 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좀 어지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름 정리를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 편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좀 팁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어떤 자료 구조가 집을 정리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책장이나 이런 것들 수납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료 구조, 컬렉션이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디에 잘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의 개념과 맞지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책은 책꽂이에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또 장난감은 순서가 없죠. 그냥 크기별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또 잘 쓰는 것들은 또 잘 쓰는 것대로 정리하고 안 쓰는 건 안 쓰는 것대로 정리하고 하면 정리가 훨씬 편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해보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잘 분류해 놓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래머들의 코드를 보면 참 기분이 좋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는 집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자료 구조의 정의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이론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는 컴퓨터 과학에서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의 조직, 관리, 저장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는 자료의 데이터 값의 모임이고 데이터의 관계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함수나 명령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축약해 보면 자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잘 조직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집 정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물건들을 잘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색깔에 맞게 책꽂이나 선반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구조에는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효율성, 그리고 추상화, 그리고 재사용성 같은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거 자료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은 뭔가요?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그 비용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리소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최대한 적은 어떤 리소스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빨리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의 자료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적절한 구조를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정리하는데 박스에 넣는다든가 하면 이건 좋지 않잖아요. 또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곳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데이터도 순서가 있는 것은 리스트 같은 구조에, 순서가 없는 것은 어떤 셋 같은 구조에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두 번째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자료 구조는 어떤 코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추상화된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각 자료 구조마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보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추상화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료의 재사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추상화하고 좀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상화된 구조라는 것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또 범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쓸 수 있는 거면은 이거는 어떤 범용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죠.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추상화되어 있고 범용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자료 구조가 만약에 하나라면은 선택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근데 자료 구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바른 자료 구조를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료의 양과 또 이것을 처리하는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 구조는 다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처리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입력하는 양과 처리하는 시간을 잘 고려해서 좋은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나 활용 빈도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도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명한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는 좀 느리지만 조회는 좀 빠른 특징이 있고,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빠르지만 조회는 좀 느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삭제가 많다라고 하면 링크드 리스트가 더 어때요? 사용에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추가 삭제보다는 조회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기능의 어떤 활용을 빈도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 기법이나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뭐 너무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 구조 코드를 사용한다면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코드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더 명시적으로 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료 구조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유지 보수에 좀 편한 명시적인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자료 구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리니어한 모델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어떤 선상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는 1대1 관계이고, 이 데이터 역시 뒤에 있는 데이터와 1대1 관계, 또 1대1 관계,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의 특징은 뭐죠? 어떤 순서가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또 비선형 구조는 무엇이냐? 비선형 구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이게 1대 1이 아니고 1대 뭐 3, 그리고 뭐 1대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비선형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선형 구조도 또 나눈다면 뭐 기본 선형 구조가 있고, 둘째 뭐 제한 선형 구조,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비선형 자료 구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이것은 뭐 계층을 좀 나타내는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어떤 하이어라키를 나타내는데 훨씬 더 좋은 어떤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을 할 때에는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좀 알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레이와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레이와 리스트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레이를 좀 살펴보면, 이 어레이는 마치 좀 집 주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 무슨 동 무슨 마을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마다 이런 식의
이런 각각마다 어떻게 보면 인덱스 값, 인덱스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주소, 즉 인덱스 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집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소는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은 존재한다. 이것이 어떤 어레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레이는 그 초기에 그 어떤 그 사이즈를 미리 정하고 들어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리스트는 이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주소의 개념보다는 어떤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레이에도 인덱스가 존재하지만 이 순서는 어레이 인덱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급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배열을 쓰는 것이 좀 더 어레이를 쓰는 것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의 이것을 하나 엘리먼트라고 하고 얘는 인덱스, 얘는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뭐죠? 인덱스 값과 value의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레이는 생성을 할 때 그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0부터 6까지의 배열의 사이즈가 정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번호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면서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전학을 이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6번 주소가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죠. 그냥 5번은 전학 갔다라고 해서 그냥 결번 이제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주소값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집 주소가 있는데 주소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옮겨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7이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더 선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짜는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빠졌을 때 이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있던 사이즈가 굉장히 좀 가변적이다라고 한다면 배열은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리스트 객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리스트는 순서의 개념입니다. 순서. 이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0, 1, 2, 3, 4번이죠. 그러나 이 4번은 만약에 2번이 빠지게 되면은 나는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빠지게 되면 데이터는 인덱스 값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리스트 값이 그 리스트 값에서 데이터가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지는 곳은 빈 데이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와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줄수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선언을 합니다. 리스트를 선언하고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데이터의 추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배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료 구조죠. 그리고 만약 빠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쪽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쪽으로 한 칸씩 또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덱스 값은 또 뒤로 한 칸씩 밀려나게 되겠죠. 네, 이제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것이 있는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뭐 동일한 리스트 클래스를 상속하기 때문에 거의 뭐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내부 구조가 좀 틀린 차이가 있죠. 링크드 리스트의 어떤 내부 구조에서는 이런 객체, 뭐 노드라고도 하고 버텍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필드와 다음 순서를 나타내는 링크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순서들을 이렇게 좀 나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작과 끝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알려주는 그런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아까 제가 그 데이터를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뭐 어레이냐 링크드 리스트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택이죠. 스택 구조. 스택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푸시와 팝,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의 출력이 한 군데서 일어난다. 이것이 스택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뭐 한자이기 때문에 뭐 써보면 후입 선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 뭐 쓴다면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Last in, first out.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 알아둘 것은 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곳이 요 한 군데다.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그 역순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간다. 이것이 스택 구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큐죠. 큐는 뭐 대기열이란 뜻도 있고, 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열을 지어서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큐도 그렇고 이전에 스택도 그렇고 결국 리스트 구조입니다. 리스트인데 데이터 입력과 출력이 큐는 각각 다르고, 여기서 입력이 되고 여기서 출력이 되는 다른 구조죠. 근데 반해서 스택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은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큐라고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죠? 여기 first in, first out. 처음에 들어온 것이 쭉쭉 밀려서 처음에 나가는. 그러면은 한문으로는 뭘까요? 선입, 선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이 큐 자료 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 구조는 어떤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뭐 조직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에는 뭐 효율성, 뭐 추상화, 재사용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또 이런 자료 구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의 양과 뭐 처리 시간, 그리고 업데이트나 뭐 활용 빈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기법이나 뭐 유지보수의 용이성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뭐 복잡한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료 구조는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선형의 대표적인 구조인 배열 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